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해양연맹에서 주최하는 2020 독도 영유권 수호 해양정책 토론회 발표자로 나온 목포해양대학교 한원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토론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보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이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해양 환경 안전사고 유형의 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은, 이 그림은 2017년 12월 3일 낚싯배 선창 1호가 급유성과 충돌해서 결국 15명의 사망자를 냈던 이러한 해양 재난급 해양 사고입니다. 이때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양 사고, 특히 해양 재난급 사고는 국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양 사고나 또는 해양 오염 사고, 해양 안전 사고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고들이 어떻게 지금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가, 또는 이러한 사고들이 재난급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또 변화된 그런 패러다임에 따라서 해양 재난 방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어떤 방향에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양 재난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재난안전법,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이 재난안전법의 재난, 디제스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재난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는데요. 자연재난은 말 그대로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가 자연재난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은 화재나 또는 항공 및 해상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이러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 기반이 마비될 정도의 사고를 사회재난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이런데요. 해양재난은 대규모 인명 및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굉장히 피해가 크고 중요한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면서 해양 재난을 막아야만 하겠습니다. 해양 사고의 방제 및 방제했습니다만 이 사실은 이 방제의 이 제자 저희 제와 또 방제 자의제가 조금 다른데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이 먼저 나온 방제는 재앙을 미리 막아 없앤다는 뜻의 방제고요. 또 방제, 이 제자는 재앙 제자입니다.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따위의 재해를 막는 것을 방제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해양 사고가 육상에 있던 어떤 사고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가, 이것을 주요 재난사고를
같이 살펴보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2000년에 났던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는 별로 이렇게 한 2명 있었습니다만 재산 피해가 약 1000억 원 정도가 좀 넘는 이런 재산 피해가 났고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같은 게 2003년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때는 사망이 굉장히 많았죠. 192명의 인명 피해가 났고 재산 피해는 621억 원 정도. 또 강원도 양양군에서 났던 산불 사고 같은 경우에 재산 피해가 약 한 230억 원 정도 이렇게 났었습니다. 피해 지역은 강원도 양양군 정도에 한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양사고 중에 우리나라 해양사고 중에 가장 크게 났었던 인명사고 외에 재산 피해가 가장 컸던 사고가 바로 허베이 스프리트 오염사고입니다. 2007년에 발생했는데요. 그때는 약 한 재산 피해가 4천억 원 가까이 3,900억 원 정도고 지금도 사실은 완벽하게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 지역도 현재 전남, 충남 그리고 전남 이렇게 2개 도의 9개 시군의 피해 지역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러한 해양 재난사고, 재난급 해양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 피해가 상당히 크고 또 피해 지역도 광범위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형 해양 오염 사고 같은 경우에는 또 육상 재난에 비해서 그 수습에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폐해가 나타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2010년에 났던 미국 멕시코만 오염사고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약 29조 원 정도. 또 그래서 금세기에 일어난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액으로 지금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9.11 테러 보상금보다 많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해양 오염 사고의 현황을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살펴보면요. 지난 20년 동안 해양 오염 사고가 보면 총 건수로는 7,298건 정도가 발생하고 유출은 47,000톤 정도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해양 오염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277건, 그리고 약 2,084톤 정도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해양사고 5년간 해양사고 추이를 한번 보면요. 유조선 사고는 약 308건, 이게 지금 유조선 사고입니다만 이 정도 지금 나고 있고 약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화물선 사고는 576건으로 약간 증가 추세에 있는 이 정도의 지금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양사고의 사례별로 그 원인과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너무나 유명한 사고죠. 1995년 시프린소 사고입니다. 전남 여수 소리도 해상에서 이 14만 4천 톤짜리 유조선이 좌초되고 표류하다 자초를 했죠. 그때 유출한 유출 기름이 원유가 약 4,100톤, 연료유가 약 880톤 정도가 해상에 유출이 됐습니다. 방제 기간은 약 한 해상에서 20일, 해안에서 약 1년 정도, 피해액은 5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났던 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시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규모 해양 오염 사고가 났었고 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날 수 있다는 위험성과 심각성을
일깨워준 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난 이후로 여러 가지 해양 환경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이 사진은 2007년 허베이 스프리트호 사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대형 해양 오염 사고 중에서 가장 큰 사고입니다. 2007년 12월 7일 날 충남 태안 만리포 인근 해역에서 14만 6천 톤짜리 유조선이 이 크레인선과 충돌하면서 이 기름이 유출된 이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유출량은 약간 12,500톤 정도가 유출을 했고요. 방제 기간은 해상에서 약 30일, 해안에서 300일 정도 방제를 했고, 피해액은 약 3,900억 원 플러스 알파 정도 피해액이 냈습니다. 이 허베이 스프리트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났던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로 특별 재난이 선포되고 사고 수습을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된 이런 대형 해양 오염 사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에 일어났던 메리타임 메이저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2013년 12월 29일 날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서 화학물질 운반선, 즉 케미칼선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 케미칼선이 5만 8천 톤짜리 케미칼선이 시험 운항 중이던 선박과 충돌하여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케미칼 운반선에는 유해 화학 물질이 세종이 약 한 2만 9천 톤 정도가 적재되어 있었고요. 벙커C 등의 연료유가 약 702톤 정도가 적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사실 유해 화학 물질이 바다에 유입이 되거나 또는 어떤 인명피해가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리타임 메이저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전부 다 구출이 됐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 메리타임 메이저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 진압을 못했던 겁니다. 이 유해 화학 물질, 즉 HNS에 대한 전문가 또는 HNS 사고를 수습하는 매뉴얼 등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고 결국은 일본 해상까지 표류해 가서 18일 10시간 동안 불이 붙은 상태로 떠다녔습니다. 네덜란드 전문가 투입으로 진압이 완료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선박 사고의 시사점은 해상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해 화학 물질이 폭발 시에 국가적인 재난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했던 이런 사고입니다. 그때 실제로 우리 부산 쪽으로 이동을 하였다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대피가 필요했다. 이런 모델링 결과가 나왔던 이런 해상 유해 화학 물질 폭발 사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진은 2014년 여수 우이산호 사고 때 이 사고 선박과 사고 모습입니다. 2014년 1월 달에 1월 31일에 여수 GX 칼텍스 원유 부도로 이렇게 입항하던 유조선 16만 4천 톤짜리 유조선이 과도한 속력으로 접안 중에 해양시설과 충돌한 이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고로 사실 선박에 실려있던 어떤 화물유나 연료유가 해상에 유출된 건 아닙니다만 해양시설이었던 송유관 내의 원유 483톤 그리고 납사 284톤 등 약 900톤가량의 기름이 항해 해상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약 피해액은 154억 원 정도가
났었고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 선박의 운항으로 인해서 원인을 제공했긴 했습니다만은 그 원인 제공과 별도로 선박이 아닌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최초의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로 이렇게 지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국제적인 지금 해양오염 사고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름 유출이나 유조선 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2017년 발표 자료인데요, 700톤 이상의 대형 유출 사고만의 건수를, 사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1970년부터 2000약 한 15년까지의 자료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 해양오염 유출 사고, 기름 유출 사고는 감소 추세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옆에 우측에 있는 한번 그래프를 봐주십시오. 이 파란색 그래프는 유조선, 즉 탱커선에 의한 유출 사고 건수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탱크 위에 다른 기타 화물선에 의한 유출 사고인데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탱커선의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탱커선에 의한 어떤 유출 사고보다는 기타 화물선에 의한 유출 사고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유조선 이외의 선박으로부터의 유출이 늘어나면서 복합적인 이런 선박도 유조선만이 어떤 해양 유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기타 선박에 의한 해양 유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슬라이드부터는 해양 오염 사고가 그 유형이 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재난성 대형 복합 해양 사고로 지금 변하고 있는 이 사고의 사례들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2010년 미국의 멕시코만 디버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유출된 기름이 약 78만 톤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은 약 11명 정도가 실종 사망되었고요. 피해액은 지금까지 역대 최대 금액인 29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고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대형 재난급 해양오염 대응 기술을 다각화하는 이런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해양오염 사고 발생 공간이 해상에서 해중 및 해저, 지금 이 시추선 같은 경우에 해저로부터의 유출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이런 유출 사고입니다. 따라서 해상이 아닌 해저로, 해중으로 확대된 이런 해양오염 재난급 사고가 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2011년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던 레나오 사고입니다. 이 레나오는 컨테이너 운반선입니다. 컨테이너 운반선인데요. 이 컨테이너 안에 유해 화학 물질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유해 화학 물질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대한 어떤 위험과 함께 또 연료유인 벙커 CU가 350톤 정도가 유출된 이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유해 화학 물질과 기름 유출이라는 복합적인 사고 양상을 띠고 있는 이런 재난급 사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컨테이너선 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한
유형별로 복합적인 대응체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이 필요를 우리가 나타내준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다르게 선박으로부터의 사고는 아닙니다. 선박으로부터의 사고는 아닙니다만은 이 해양에 맞닿아 있는 항구에서 일어난 어떤 재난급 지금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진도 9.0의 지진이 나 있고 9m 이상 쓰나미가 발생하여서 인명이 너무나 많은 인명이 1만 5천 명 정도가 사망하고 실종이 4천여 명 정도가 됐었죠. 전반적으로 피해 금액은 약 16에서 25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 임해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나 기름, 유해 화학 물질로 발생한 복합 재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과 관련해서는 꼭 선박에 의한 지금 재난적인 사고가 아니더라도 복합적인 재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임해 산업 시설에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런 점들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일어났던 중국 텐진항 사고의 지금 사진입니다. 이 사고도 마찬가지로 선박에 의한 사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항 내에서, 해양과 접한 항 내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서 컨테이너 저장 시설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과 이게 연이어 있는 해양과 맞닿아 있는 곳에서 발생한 유해 화학 물질의 어떤 사고, 또 해상 유출, 이런 것들은 화재, 폭발, 독성 피해 등 다양한 2차 사고와 피해를 유발해서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선박에 의한 또는 시설, 그리고 항구, 이런 쪽에서 나왔던 이런 재난급 사고를 사례를 들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종합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해양 오염 원인이 선박 기인 사고에서 선박의 시설 충돌, 임해 시설의 사고 등으로 시설 관련 복합 사고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해양 사고 공간이 기존의 연안 지역 중심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 공해상 등 외해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 오염 물질이 기존의 중진류 중심의 기름에서 경진류, 유해화학 물질, 가스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분석에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양오염 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위협으로 시프트 되고 있다. 기존의 유출보다는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전이되고 있다. 따라서 이 해양 오염 사고는 또 해양 사고는 복합 재난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해양 오염 사고 대응이라는 이런 패러다임에서 해양 재난 대응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범국가적인 해양 재난 대응 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대응 체제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 오염 방제 자원의
해양 재난관리 자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 지금까지 해양 오염 방제 자원은 우리가 관리를 해왔습니다만은 그 자원들을 해양 재난관리 자원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런 자원들은 긴급 군안 및 안전관리를 포함하는 복합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제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양 재난 관련 법 정비 그리고 전담 정부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